네, 자, 오늘도 우리 내부자들과 함께 어려운 시장을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군단 소개합니다. 선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우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내부자들 첫 번째 주제. 이제 환율을 좀 봐야겠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이제 1,300원 전망도 이제 우스울 정도가 됐습니다. 1,28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1,283원의 의미 찾아보겠습니다. 자, 세 분께 여쭤봤습니다. 조선일 대표께서는 2020년 3월 19일 아마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렇죠. 네, 저희 증시가 급락했던 시점 제시해 주셨고 김민수 대표 달러 강세, 이성웅 이사는 글로벌 추세를 특징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조선일 대표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작년에 3월 19일 날이 이제 코로나가 막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글로벌에 하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1,292원 60전까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특히나 이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떠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사실은 그 이후에 2020년 3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환율이 높아지면 사실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1,300원으로 올리면 300원 더 비싸지잖아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유용할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살 거라고 보고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20조 원 이상 매도했습니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 돈을 만들어 가지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채를 50조 이상 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율이 이렇게 급변동을 하면은 거기서 차익을 노리는 외국인들은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던 것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유턴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요. 분명 이 기회 굉장히 좋은 종목들, 시작하는 업종군들의 분명히 포트폴리오를 외국인들 담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때는 여러분 현금이 포트폴리오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현금을 좀 많이 갖고 계시다가 외국인 기관들 추이를 보시면서 천천히 한 10번 이상, 한 1, 2년 거쳐서 분할 매수하겠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현금 갖고 있다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김민수 대표님, 달러 강세를 염두에 두신다고 하는데 네, 달러 강세가 꺾여야죠. 지금 보면은 어제자 기준으로 달러화 인덱스가 104. 이거 104. 무시무시한 숫자입니다. 네, 이거를 안착을 했다는 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타 통화들이 달러 강세를 막아줄 만한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혹시 제 화면 혹시 나올 수 있습니까? 네,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요. 달러가 강세가 가다 보니까 3개월 사이에 나머지 여타 통화들의 변화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보여줬는데 지금 보게 되면 엔저는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엔화는 그냥 손을 놓은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아마 오히려 또 약간 더 이용을 하는 측면들이 높고 하지만 일본은 이렇게 됐었을 때 자기 관리 능력들이 약간 좀 없다라는 것도 반증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일본이 엔화가 제일 심화돼 있고 그 두 가지를 보게 되면 한국과 중국이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중국 따라서 같이 움직인다. 여기서 나오는 변화가 중국의 위안화 약세에 이어지게 되면 물론 이제 고시제로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기조를 따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아직 뭐 그러니까 달러의 흐름들과 함께 원화가 차지하는 흐름은 거의 이제 약세 쪽에 대해서 계속 무게를 둬야 되는데 반대로 저 밑에 위치한 유로화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약간 달러화 인덱스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이 유로화가 제일 비중이 높죠. 그렇게 되면은 유로화가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선 지금 나오는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경기 침체는 가장 먼저 유럽 쪽에서 나올 수 있다. 라는 쪽에 분석이 많다 보니까 이런 변화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달러를 꺾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못 꺾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상대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유럽의 변화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이상은 그냥 원화는 계속
약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기조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중국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연이어서 여쭤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앞으로 이런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오르는 것, 약세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사실 마디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1,300원대입니다. 1,300원까지 오를까요? 세 분께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가능성이 있다. 저희 이성웅 이사님. 세 분 모두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만약에 1,300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자본시장에도 좀 충격이 불가피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생각보다 좀 덜 알 수 있겠습니까? 이성웅 이사님. 네. 기존의 환율의 상승 시기, 시스템 리스크 그런 점을 다 반영을 해봤을 때 이게 새로운 시장에 대입해서 지금 생각을 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주가 지수의 차트를 볼 때 통상 그냥 원화로 해당되는 차트를 보잖아요. 네. 지금 달러화로 변화를 시켜 본다고 하면은 외국인이 보는 차트 관점이겠죠. 우리나라 지수를 볼 때 이게 저점 같은 경우를 지지하고 반등, 지지하고 반등 이런 식으로 추이가 흘러가고 있어요. 한 차례 레벨이 기존에 다운됐었지만은 지금은 또 채널 하단에 있는 구간이다 보니 그 환율을 단적으로 환율 수치로만 볼 게 아니라 지수에 함께 대입할 필요가 있겠고요. 1,300원 같은 경우는 이게 1,300원이 왔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매도가 점증적으로 더 커진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게 1,3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는 흐름이고요. 여기에 대한 근거 자체는 지금 신흥국의 그런 환율 중국이라든지 일본, 우리나라 환율 흐름 자체가 약간 비슷한 흐름으로 또 가고 있거든요. 일본은 선진국이지만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게 각국에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무역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자국들이 지금 지표들이 깨지고 있잖아요. 특히 수출입 지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이게 수출상으로 좀 다뤄야 될 게 각국의 그 환율과 결부돼서 흘러가는 그러한 흐름으로 보여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원화가 1,3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데 코스피도 2,580선까지 떨어졌고요. 코스닥도 854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이런 외환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에도 영향을 줄 텐데 우리 주식시장은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까? 네, 앞서서 잠깐 우리 조선일 대표님께서 외국인들의 의중을 먼저 파악하시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앞서 나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외국인들이 환율만 가지고 거기서 모든 변수를 따져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의 시각은 위험 자산이라는 데 그래서 무게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한국 시장은 또 전 글로벌 시장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요만큼 밖에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환율과 변화를 가지고 한국 시장을 사야겠다라고 나오는 그거는 이제 먼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고 위험 자산에 대한 모든 리스크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300원 간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30% 더 산다고 주식 산다. 이거는 저희 논리고요.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위험 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즉 셀 온이냐 셀 오프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는 기점을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한국 입장 쪽으로 봤었을 때 어떤 그런 쪽으로 다가설 수 있을 만큼의 변화를 물론 이제 그런 쪽은 나옵니다. 그래서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의 성적들이 생각보다 좀 양호하게 선방되기 시작하다 보면은 그에 따라서 체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들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어떤 위험 자산 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회피하는 경향들이 높은데 환율만 보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위험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이 변해야 된다. 이게 가장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섣불은 섣불리 또 바닥을 논하는 것도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좀 조심스러운 시점인 것 같은데 앞서 그 환율로 인해서 오히려 이익이 좋아진 기업들이 있다. 실제로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마지노선을 넘어가게 되면 물가 걱정하는 거에 기름을 더 붓는 격이라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거는 업종별로 환율에 대한 이익을 논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겪어보지 못한 시장의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되어가는 단계이기는 한데 지표를 열어보면 또 괜찮은 지표는 있고. 근데 이게 그 예상 대비해서 좋지 않은 지표들이 많다 보니 시장의 전문가들도 지금 잘 판단을 할 수 없고 아주 특이한 점은 그 FOMC에서 그 점도표를 통해서 금리 예측을 하는데 그 연준 위원들 예측하는 위원들도 점도표가 퍼져 있거든요. 위원들조차도 이게 잘 모르겠다 이러한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그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결론을 지어보면 분명히 그런 과거의 그 실적을 대입해서 지수의 하단 레벨단은 뭐 2,500에서 2,600 구간이 분명히 매력적인 구간이기는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수가 한 2,500 중반 구간에 왔을 때는 좀 덜 파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에서 뭐 어떤 식으로 분명히 트리거가 나타나서 반등은 나올 텐데 그 이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 약간 이런 반복적인 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네. 자, 변동성 염두에 두고 정말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습니다. 하루하루 저도 이 센티멘탈이 주식시장과 연동이 돼서 정말 힘들어요. 한 명상을 하루에 한 3차례 이상 하는데도 잘 안 되네요. 어떤 명상을 하십니까? 명상이요, 말 그대로 명상. 정말 좋습니다. 명상 정말 좋아요. 왜 그러세요?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요가 명상. 좋습니다. 명상.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환율이 오르면서 이익이 개선되는 업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대표 수혜주가 바로 해운주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해운주 업황 전반적인 업종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HMM을 보겠습니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선 결국 실적 좋은 기업들에는 매수세가 확실히 몰리고 있더라고요. HMM 세 분의 투자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모두 다 예스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선일 대표님. 저는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 다른 분들보다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목표가 보고 얘기 계속 그럴까요? 해볼까요? 그렇죠. 말씀 나온 김에 HMM 세 분께서 주신 목표가 조선일 대표께서 5만 원 주셨어요. 대체로 레인지가 비슷한데, 저만 1차 매수가가 32,000원. 그렇죠. 저만 좀 높죠. 저는 이제 다른 것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사실 그 중국의 봉쇄령으로 인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상하이 지수가 전체 한 90% 이상 차지하는데 그 상하이 지수가 상하이 봉쇄와 이제 북경 봉쇄로 인해서 많이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BDI 지수를 어제 방금 전에 차트를 지금 확인해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2021년 작년이죠. 10월 달에 원래 5,600을 돌파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HMM 주가가 5월 26일 날 고점이었는데 51,000원 넘어가서 그때 보면은 미리 이미 이제 BDI 지수나 운임 지수가 올라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점을 찍었다고 보고요. 1월 달에 1200포인트까지 폭락을 하면서 거의 한 78% BDI 지수가 폭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덩달아서 왜냐하면 운임을 좀 많이 받으면 돈을 많이 벌 테고 운임을 적게 받으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났다가 어제 끝난 거를 보니까 3,052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1월 달 바닥에 한 2배 정도 이상 올라왔는데 앞으로 BDI 지수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2020 작년 고점까지는 충분히 올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문제가 중국발 봉쇄령으로 인해서 조금 많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업종별로 보면은 그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금년 내로 아마 그게 잘 해결이 된다면 물동량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직전 고점이었던 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BDI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운임지수 관련된 운임지수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사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우리 김 대표님이 조금 이따가 반대 의견을 얘기하시겠지만 아까 보니까 이제 오기 전에 신규 인원을 뽑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뭐 그것도 그렇지만은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업종에 지수가 올라가면서 많이 반사이익을 거기다가 뭐 당연히 이제 수출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율에 대한 이익도 많이 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5만 원이면 상당히 긍정적인. 그렇죠. 지난 5월 달에 기록했던 최고가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자, 김민수 대표님 의견 궁금합니다.
혹시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좀 해주십시오. 제가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 아니고요. 아, 그럼요. 대표님. 네, 물론입니다. 긍정적인 반대죠. 뭐. 예. 근데 해운업 쪽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요. 지금 나오는 그대로 보여지는데 예. BDI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요. 모든 원자재 가격들 올라가고 특히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쪽이 가격 올라가게 되면 운임도 따라 올라갑니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약간 지금 중국에 봉쇄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덜 반영한 부분들인데 네. 만약에 이게 풀린다 그러면 BDI가 떨어질까요? 더 올라갈까요? 훨씬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 그럴 흐름을 생각하게 되면 어제 발표한 페노션이죠. 예. 페노션이 오히려 주가가 탄력을 받기 시작하고 계속 움직이는. 그러니까 올랐는데 어떻게 사? 그러면 눌릴 때마다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것 같고요. 두 번째 HMM은 강점이 그쪽에 또 이제 뭐 유럽 쪽의 라인은 또 전쟁 때문에 예. 중국 쪽의 라인은 약간 중국 봉쇄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HMM의 강점은 북미 쪽입니다. 예. 이쪽에서 많은 부분들을 또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북미 쪽의 컨테이너 선 운임은 올라갑니다. 오히려 상하이 컨테이너 선 운임보다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게다가 환율까지 일거양득이네요.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단계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단계별 흐름들을 찾아가서 매매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고요. 더 지금 관심이 높은 거는 예. 이런 운임 자체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았던 섹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복합물류 관련된 쪽이죠. 어제 태웅로직스가 주가가 상한가 상한가 갔던 갔죠. 이유가 예. 그런 쪽과도 연결을 시키면서 이런 재부각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육운부터 해운까지 모든 게 다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A부터 B까지 갈 때 이렇게 요금이 올랐다고 해도 최적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하면 예. 이런 것들을 계속 서비스하는 회사다 보니까 거기서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된 측면들이 이어가리라 생각되고 있고요. 기승전 결은 운임과 관련돼서 핵심은 현대글로비스겠죠. 이런 쪽도 체크해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늘 주제를 시작해서 종목을 확장해서 아이디어를 상당히 깨알같이 많이 주세요. 하지 말까요? 아니요, 좋다고. 예. 왜 그러십니까? 야, 예. 우리 다 힘든데 네, 서로 네. 아끼면서 가자고요. 아유, 저도 힘들어요. 쓰다듬어 이러시면 안 돼요. 예. 그럼 현대글로비스 투자 아이디어까지 제시해 주셨네요. 그 이성웅 이사께서도 1차 매수가가 이제 32,000원 목표가 주신 것을 네, 목표가. 보면 네네. 예. 그 다음 2차, 3차도 좀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게 현재 측면에서는 매수 가능하고 1차 목표가를 32,000원으로 준 거고요. 저는 네. 좀 가격적으로는 보수적인 관점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뭐 운임지수 자체도 단적으로 그 HMM과 빗대어서 볼 수 있는 그 상해 운임지수 자체가 이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뭐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은 통상시에 그 지수 대비해서는 아직 상단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이 있고요. 이게 그 물동량이 만약에 정상화된다고 하면은 가격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이게 시장 주가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희가 코로나 시절에 그 운임지수에 대해서 뭐 물동량이 이게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시장에서 인식을 한 거거든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수요 부분은 존재를 하는데 공급이 타이트하니까 그러면 이게 분명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겠다 해서 먼저 주가는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만큼의 변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네, 서로 다른 네네.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앞서 조선일 대표께서 보신 코로나 시기에 5만 원까지 갔었던 것은 무리가 있겠다. 네, 라는 논리가 논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공급량 교란과 같은 어떤 커다란 이슈가 있지 않으면 네네. 다시금 그와 같은 폭발적인 시세를 내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HMM 전반적으로 매수의 의견이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의견들이 논리가 좀 달랐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S-오일, 최근에 정유주들이 시장 대비 흐름이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아람코가 애플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저희는 이 의미를
좀 찾아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봤고요. 또 정유주들의 상승도 의미 있어서 저희 내부자들의 세 번째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이 애플이라는 대표적인 성장주를 네. 전통 주식인 석유 주식이 다시 제치고 1등을 했다는 건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이버와 S-오일의 이제 시가총액 순위가 바뀐 거잖아요. 야, 이게 물론 애플의 몰락도 있겠지만 몰락이랄까요? 주식시장에서 아람코가 시총 1위를 한 것,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S-오일에 대한 투자 의견 모두 다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논리로 S-오일 보고 계십니까? 최근이 아니죠. 네. 70년대 때 이 고인플레이션이 찾아왔었을 때, 예. 그리고 또 지난 미국의 금리 인상기와 함께 그래도 그나마 인플레이션이 작용했었을 때 가장 어떤 연간 수익률을 보게 되면 두드러지게 좋았던 섹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1등이 당연히 에너지 쪽이고요. 예. 두 번째가 식음료 관련된 쪽. 네. 세 번째가 필수 소비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을 적정하게 발휘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어디였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겠죠. 그래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짜고 가는 게 맞겠다. 이런 시대 쪽에서는요. 아직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점유 쪽에 대한 아이디어는 뭐 지금 아람코를 비롯해서 모두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제 마진이 바탕이 돼서 가장 수익이 좋을 때로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경향으로 그러니까 또 만약에 유가가 올라서 그에 따라서 수요가 만약에 부진하다 그러면 예. 정제 마진이 이 정도까지 안 들어갔겠죠. 예.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도 이 정도 정제 마진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도 괜찮은데 유가가 올라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설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정제 마진만 봐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우리 왜 금리 인상기에 꼭 가져가야 될 주식, 뭐 증권, 보험,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져가야 될 주식, 대표적으로 정유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이미 시장에서 그거를 많이 반영을 해서 야, S-오일의 주가는 오늘도 4% 가까이 오른 11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고점이 11만 7,500원 이제 눈앞에 뒀어요. 그렇다면 S-오일에 대해서 세 분 모두 매수의 의견을 주셨으니까 다음 이슈를 보면서 계속 정유주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아람코가 시총 1위를 탈환한 것, 자, 전통주의 부활인가요? 성장주는 정말 이제 당분간은 주식시장에서 좀 가슴 아픈 이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쭤봤습니다. 이성웅 이사, 애플의 하락, 인플레이의 제왕 김민수 대표 방금 말씀해 주셨고 조선일 대표께서는 성장주의 끝물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장주는 그렇다면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매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이제 작년에 성장주들을 다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상은 1월 달부터 해서 매도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는 70년도 때 주식 거래는 안 했지만은 전체적인 거로 보니까 7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년 동안 73년도까지 성장주가 엄청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73년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현재 주가보다 2배 이상 더 간다고 그랬는데 그때 기점으로 폭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99년도 기억하실 겁니다. IMF 이후에 99년도 한 해 만에 코스닥만 지수만 500% 이상 올라갔습니다. 지수가 500% 올라갔다는 얘기는 관련된 성장주 기술주들이죠. 기술주들이 무려 한 1000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많았는데 작년이 그랬어요. 제가 이제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종전의 이특을 기록했던 우리 드라마 중에 있죠. 전원일기. 198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무려 22년 동안 했습니다. 그 기록을 깨는 드라마가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첫 회 드라마의 제목이 뭐였냐면 박수 칠 때 떠나라였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투자 세계에서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살아남으시려면 박수 칠 때 떠나야 됩니다. 성장주들이 작년에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리포트들이 나오고 투자하라고 나왔는데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봤거든요. 박수 칠 때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그 73년도 1차 오일 쇼크 그리고 79년도 2차 오일 쇼크 때 달러가 유가당 2달러 85센트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30달러까지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말씀드렸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건설주들이 막 급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원자력, 소형 원자력이죠. 그리고 건설업종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유가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1, 4분기 때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예상치보다 1분기 때 무려 10% 이상 전체적으로 올라갔어요. 그걸 보면 다시 또 그게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S-오일 목표가를 보고 한번 결론을 지어 보시죠. 세 분께서는 S-오일 매수의 의견을 주시면서 조선일 대표 15만 원, 그리고 이성웅 이사께서 13만 원, 14만 원, 13만 원에서 15만 원의 레인지로 목표가를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성웅 이사님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네, 이게 정유화학 쪽이 미국 쪽의 에너지 업종이 52주 신고가를 계속 나고 있어요. 맞아요. 나는 상황의 흐름인데 우리나라 S-오일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강하지 않거든요. 네, 거기에 비교하자면. 미국이랑 비교하면 네. 그렇죠. 글로벌 투자의 관점,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순수하게 뭐 약간 이게 오는 게 순수 케미컬 부분이랑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측면이 부각이 된 거고요. 그렇다 보니 일단은 13만 원을 제시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근거 자체가 분명히 정제 마진은 좋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이 유가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좋은 정제 마진으로 인해서 S-오일의 실적은 좋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한 발 앞서서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정유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 정제 마진을 보고 있다는 거죠. 아, 이게 어느 정도 고점 이 유가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정제 마진을 먹기 위한 그런 뭐 증산의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는 조금 타이트하게 목표가를 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한 근거 자체는 분명히 업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만 보자면 뭐 글로벌의 미국 업체 대비해서 상승을 못하고 있다는 점, 예. 그거를 결론으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히려 그게 이제 주가의 할인 요소가 네, 그렇습니다. 된다. 네네. 아예 구조가 다르니까요. 네, 미국의 그렇습니다. 정유 회사들과. 네네. 그러면 상승 탄력이 아주 높지는 않다라는 네. 결론으로 네. 네 피크아웃이죠. 예, 예. 피크아웃으로 보는 거죠. 아, 피크아웃으로 보세요. 그러면 지금 그 전의 상승을 좀 조금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상승의 구간이다. 그럼 저희는 항상 앞서갑니다. 네, 주가가. 그래서 미리 저렇게 정제 마진 좋은 거 이게 한계 아니야?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왜 하죠? 근데 제가 왜 아니, 얘기를 뭐 자유롭게 개진하셔도 예. 되니까요. 그럼 물론입니다.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예. 업황이 좋으면 또 투자도 많이 하겠죠. 예. 네, 그러면 또 그와 관련된 쪽에서 유가 좋을 때 나오는 건 또 강관이다. 아, 기승전 강관. 여기서 또 종목을 확장해 주셨습니다. 그거 하려고 훅 들어왔. 예. 아, 너무 좋아요. 죄송합니다. 예. 강간 어떤 업체에 주목하세요? 강관하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수출 충분히 하면서 미국에서 너무 좋은데 쿼터로 묶여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압박이 대표적으로 뭐 세아제강이나 휴스틸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살짝 기대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에 21일 방한을 하면서 예. 뭔가 좀 조를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거가 해결되게 되면 문이 확 열립니다. 예. 그랬을 때는 더 날개를 달지 않을까. 그냥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아니요, 네. 좋습니다. 뇌피셜이라기보다는 저희 김민수 대표님의 논리입니다. 소중한 저희 김민수 대표님의 세아제강은요. 저희 또 이성웅 이사님의 네. 종목이기도 해요. 한 달 정도 더 됐죠. 네네. 미리 얘기를 해주셔서 만약에 그때 관심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최근에 최고가를 누리셨을 겁니다. 세아제강까지 종목 확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내부자들 마지막 주제는 참 LG 생활건강을 좀 보려고 해요. 역사의 뒤안길로라는 주제를 잡았는데 오늘 주가가 12% 넘게 떨어졌습니다.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최저가입니다. 70만 5천 원.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화장품 회사 거의 주가가 20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가 반토막 또 더 났죠. LG생활건강 매매 전략 여쭤봤습니다. 세 분 모두 노후의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조선일 대표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생의 여지는 없는 겁니까? 회생 여지는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제 여태까지 매출이나 성장성 거기다 이제 수익이 많이 났던 건 이제 중국 쪽인데 중국이 지금 상당 기간 동안 봉쇄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앞으로 매출이 많이
나기 위해서 그리고 영업이익이 많이 나기 위해서는 중국이 봉쇄령이 빨리 풀려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2, 4분기 이상까지 더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가라는 거 그렇습니다. 지난 작년 7월 1일이죠. 178만 원 고점을 찍을 때 리포트가 200만 원, 250만 원 이상 나왔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증시의 이슈는 뭐냐면 공매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만 해서 올라가기만 바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누군가는 왜냐하면 이제 올라가는 기간보다 떨어지는 기간이 더 짧습니다. 수익을 더 떨어지는 쪽에 배팅해서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개파락 나온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고 공매도 세력까지 가세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공매도 얘기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더 줄여야 될지 얘기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당분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공매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주가가 탄력적으로 빨리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LG생활건강의 성장 신화는 이제 끝난 것일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한번 LG생활건강 주식 매매 전략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이성우 이사 실적 부진, 김민수 대표 성장 우려, 조선일 대표 중국 봉쇄. 실적도 부진하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도 낮고 중국 봉쇄 그래요. 화장품 주식은 워낙 중국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중국 봉쇄 우려도 여기에 덮친 격으로 악재가 더해졌습니다. 자, 이성우 이사님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없어야 될 주식이기는 하겠어요. 왜냐하면 모멘텀이 많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손실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에서 저희가 주가는 언제나 새로운 모멘텀이 있을 때 주식이 한 번 더 달라지거든요. LG생활건강이란 화장품 관련주는 기존에 중국의 시장이 상당히 타오를 때 주가가 좋았고 지금은 이게 다 반영이 돼 있고 안 좋다 보니까 주가는 밀려 있어요. 새로운 모멘텀이 있으면 그때 이제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런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다시 하락은 해 있고 중국이 봉쇄가 해제된다면 반등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반등을 했다가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더 오르거나 그렇게 할 텐데 기존의 호황의 그 사이클은 다시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새로운 모멘텀이 있을 때 좀 공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G생활건강 기존의 호황 사이클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마지막 정리하는 거죠, 제가. 네. 제일 어려운 롤입니다. 일단 지금 그렇다고 쳐도 전 차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LG생활건강 52주째 신저가. 100만 원대 위였는데 언제 앞에 7자가 있었는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마치 제 주식 계좌 같습니다. 앞자리가 자꾸 바뀌어요. 5, 4, 3, 2, 1. 근데 앞자리가 바뀌는데 공이 하나 뒤에 더 넣을 겁니다. 쭉. 네. 그런데 지금 LG생활건강을 보면서 일단 지금 영업이익 이번에 1분기 발표된 걸 보니까 1,756억, 50%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그럼 요 숫자 그대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곱하기 4 하게 되면 올해 한 7천억 많아봐야 이 정도 나오겠죠. 6천억, 7천억대 이 정도까지 생각했을 때 현재 시총이 11조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이 회사가 싸다, 비싸다에 대한 논리가 여기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성장은 멈춰서 하락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장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LG생활건강이 아니게 돼 있는데 근데 시총이 아직도 11조다. 답은 나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에 정리하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회사가 잘할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성우 이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럼 LG생활건강이 가야 할 길을 또다시 뭔가 환골탈퇴하는 걸 보여주겠죠. 그동안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자금은 쌓여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걸 보여주겠죠. 그게 아마 보여주면서 신사업에 대한 또 구체적인 라인들이 나왔을 때 그때는 LG생활건강이 바뀌겠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 그냥 느낌입니다. 네,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쪽에 뭔가를 보여주기 시작해서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LG생활건강은 하얀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캔디님께서 기사를 하나 올려주셨는데 15일부터 상하이 물류가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서 면세구역에 묶여있던 제품들의 통관과 배송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네, 기사를 올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런 데이터들 뭐 면세가 다시 되고 그런 부분에서 뭐 주가는 소위 말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올드한 부분이 다시 부각될 때는 큰 상승은 없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희망을 삼아도 되는 부분은 그 지수 레벨이 하단을 깨고 내려가거나 할 때는 새로운 주도주가 등극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지금의 뭐 종목을 통한 손실이 그다음에 뭐 LG생활 건강을 통해서 손실이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기보다는 새로운 장이 열리면 분명히 새로운 주도주가 또 등극이 나오니까. 될 테니까 저희 방송을 통해서 그거는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팔아도 또 마이너스를 메꿀 수 있을 만한 주식을 찾기 위해서 노력 늘 하겠습니다. 주도주는 이성웅 이사님이 얘기하신다. 네. 저희도 기대가 되죠. 네. 네. 자, 오늘도 최고의 군단과 함께 했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선 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